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일반인들도 외국인 임대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외국인 임대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YSPMC의 차현신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도 외국인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임대사업이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해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71만 1,013명으로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거주 인구의 한 3.4%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 임대 사업이 좀 인기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선 함께 가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전월세와 달리 한 1년치에서 3년치 이런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미리 선납식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깔세 방식이라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매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금을 전체 어떤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페이하기 때문에 재테크 면에서는 자금 활용 면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외국인 임대다 보니까 영문 계약서로 이제 좀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항도 많이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이 이제 파손이 됐다라던가 뭐 이렇게 내부에 어떤 손상이 갔을 때 외국인들한테 어떤 책임을 또 물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집을 잘 양호한 상태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이제 재계약 시에 외국인들이 이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별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인상할 때도 어떤 좀 수월한 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까지도 다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아마도 좀 국내인 임대와 달리 외국인 임대 사업이 좀 인기가 있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임대 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들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단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단점도 물론 있죠. 우선은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최소한 한 6억 정도는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꺼번에 선납회의하는 외국인 임대를 놓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가전이라던가 가전제품, 또 가구,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좀 많이 갖춰놔야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거의 풀 퍼니시드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인과 달리 안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 직업별로 또 유의사항이 또 좀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국내인들에 비해서 좀 요구사항이 많아요.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계약서상에 그런 요구사항들도 다 특이하게 넣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들이 절차상이나 이런 면에서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혹시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그러니까 한 1억, 2억 정도 사이에 그런 역세권 주변의 전용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임대로 임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 상사 주재원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원어민, 원어 강사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강남이나 청담동 같은데 이런 초역세권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또 그런 전문직 프리랜서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공략을 해서 어떤 소액 투자로 외국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옥을 이용해서 외국인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한옥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유난히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래도 한국 문화를 꼭 좀 익히며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옥을 굳이 많이 찾고 있는데 성북동 같은 데는 이제 고급스러운 한옥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은 이제 말이 한옥이지만 어떤 구옥이 아니고 완전히 신축화된 그런 한옥이기 때문에 정원도 넓고 또 외부는 한옥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호합한 어떤 그런 호텔 같은 럭셔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옥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퓨전 한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북촌이나 서촌 그런 한옥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멸실이 되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옥 같은 것을 이제 좀 보존시키고자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옥 같은 것을 멸실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전면 수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옥 밀집 지역에 어떤 신축을 한다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한옥을 보존하고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은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밀집 지역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많이 대폭 완화를 시켜서 아니다. 서울 전역에 전부 다 해당이 돼서 어느 지역이든 한옥을 신축을 하면은 많은 그런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조례상 따라 보면은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옥 신축 시에는 외관에는 이제 8천만 원 정도가 지원금이 되고 또 내부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융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면 수선 시에는 외관은 6천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또 2천만 원 융자, 또 내부에는 또 4천만 원 융자가 따로 나오고 또 부분적인 수선을 할 때도 1천만 원 가량 또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한옥 보존 구역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 한옥을 멸실하지 않고 그것을 수선을 할 때는 1억 8천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촌이나 서촌 등 이런 한옥 밀집 지역의 건축 수선 지원금이 최대 이제 1.5배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수선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시 거주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제 공공 한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어쩔 때는 또 대중교통 비용까지도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같은 것도 좀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셔서 일반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도 좋지만 한옥 같은 것도 한번 좀 지원금을 받으면서 어떤 주택을 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면 또 하나의 재테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임대 사업하면 외국인들이 밀집돼 있는 한남동이나 이태원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시장은 어느 지역을 위주로 형성돼 있죠? 아무래도 외국인 학교를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포린스쿨이라고 연희동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버금가는 외국인 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용산 한남동에 용산국제학교, 또 독일 학교, 프란치스코 학교, 또 프랑스에는 프랑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업 주재원들이 국내에 올 때 본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제 지역 거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지역별로 외국인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한 미군 부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기업 주재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대사관 그런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 이촌동에는 일본인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성북동에는 이제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좀 저택이 많기 때문에 대사관 관계자 중에서도 좀 이런 대사급, 부대사 이런 좀 고위층이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방배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학교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설해마을 중심으로 프렌치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담동,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어학원이 좀 유명한 어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 프리랜서 강사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쪽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반포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 기업 주재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반포나 이태원 한남동은 이제 유러피언들 또 한 미주 그런 미국 분들 유러피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혹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서울시가 2009년부터 그 공식적인 외국어 시험을 쳐서 그 서울시 글로벌 공인중개사를 이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각국 뭐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국어 시험을 쳐서 그 외국에 마땅한 그 공인중개사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0명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한남동이나 이제 이태원에 아무래도 그런 글로벌 중개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그 외국인들 150명을 저희가 한번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국 분들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 취향이 있으며 어떠한 구조를 선호하는지 저희가 그 150명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일단은 그 선호하는 지역이 한남동이가 이제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또 연희도, 그다음에 성북동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좀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22.7%, 또 이태원동 같은 경우에는 19.8%, 연희동에는 18.8%, 그다음에 성북동에는 17.8%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좀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 왜 그 한남동과 이태원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아무래도 그 한남동에는 제일 그 외국인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단 독일 학교가 있고 용산 국제학교가 있고 또 프란치스코 학교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그 외국인들 유치원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잘 자란 어떤 그런 유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한남동 이태원이 사실은 그 예전에 우리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때 어떤 그런 미국 그 군인들이 한남동 이태원에 먼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한국에다가 우리 그 자병들을 우리가 투숙하기 위한 그런 구조, 그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많이 그 집들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한남동 이태원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미군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외국 기업도 이제 살게 되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다 외국인 학교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1순위적으로 한남동이나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이제 99년, 2000년 이후에 IT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지역이 분포가 되면서 요즘은 많이 다양한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선적으로는 해외에 들어오기 전에 외국인들한테 한국 가서 어디서 살래? 그러면은 첫 번째가 한남동 이태원을 1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알려진 지역이고 좀 익숙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외국인들이 취향의 구조를 가진 주택이 많이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갈 만한 그런 그 편의시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좀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이제 녹지 공간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쪽이 풍치지구라서 어떤 그런 그 단독주택 주변에 많은 녹지 공간도 있지만 그 집 안에 정원이 상당히 좀 넓은 비중으로 많이
그 아름답게 이게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이제 성북동도 많이 좀 그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가장 선호하는 게 단독주택이 이제 1위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빌라, 또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 이런 순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의외적으로 보통 외국인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하지만 일본인만큼은 또 그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저희가 설문조사의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는 각각 한남동과 단독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의 주거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그 면적보다는 레이아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가,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서 외국인들 취향이 제일 많이 이제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주 침실, 그러니까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하죠. 마스터 베드룸과 그런 욕실 사이에 철저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주 욕실 공간도 그 자녀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을 좀 비선호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도 좀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우리나라는 보면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그 다이닝 식탁을 이제 놓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를 좀 많이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닝 그런 공간도 별도의 독립 공간으로 그 따로 배치해서 거실, 또 주방, 또 식당 공간도 별도의 그런 공간으로 따로 좀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그 침실과 침실 사이에 어떠한 그 철저한 좀 이렇게 분리막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침실이 우리는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침실과 침실 사이에 꼭 예를 들면 뭐 서재라던가 뭐 패밀리 룸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공간을 하나 집어넣어서 철저히 침실 사이에 어떤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용자 중심의 어떤 그런 걸 선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현관에 들어와서 어떤 코트를 벗어 놓을 수 있는 옷장이라든가 캐비넷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또 주방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다용도의 어떤 수납 공간, 캐비넷 같은 것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정원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주택도 희망을 하고 있고, 어떤 많은 수의 침실보다는 좀 적더라도 넓은 공간의 침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주택을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외국인들이 그 좀 선호하는 주거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임대 사업을 할 때는 입지 선택도 중요하고 계약서도 영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이죠. 특히 그 외국인 임대는 철저히 그 전문 중개업소의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일단 그 임대인과 다이렉트로 커넥션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항상 그 중간에 에이전시가 이제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 에이전시 중에서도 또 어학력이 좀 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어학이 부족해서 영어가 좀 잘못되거나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미스가 돼가지고 좀 문제까지 간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얼만큼 잘 보호하면서 그 한국인 주인까지도 잘 매칭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훌륭한 중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중개업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국내 계약서는 한 페이지잖아요. 네. 한 페이지인데 외국인 그 임대차 계약서는 영문으로 된 계약서인데 한 10페이지가량 됩니다. 상당히 좀 유의사항이 많고 꼼꼼한 게 어떤 그런 그 엄격한 조항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각 조항별로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도 해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도 그 해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 조항을 꼭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국내 계약서는 해지 조항이 없죠.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임대차 계약 기간 이걸로 끝인데 이 외국인들은 왜 해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2년치를 선납을 하고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본의 아니게 뭐 본국에 발령이 나서 뭐 한 2, 3개월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2, 3개월만 살고 다시 남은 잔여 기간에 어떤 임대료를 다시 환불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소 의무 기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최소 의무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으면은 미니멈 1년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1년 이전에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채우고 나가던가 1년 이전에 나간다 하더라도 1년치를 뺀 나머지 1년치를 환불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그 중도 해지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좀 많이 면밀히 들어가 있고요. 반드시 그 중도 해지를 할 때는 꼭 그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한 1,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냥 전화로라든가 구두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 통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냉난방, 수도 가스 등 이런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좀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외국인들은 자칫 본인들이 그런 관리비라든가 냉난방 수리 비용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좀 회피를 하려는 경우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떤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구분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규모 수리할 부분, 또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그 주택이 파손이 됐다라든가 그럴 때 그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하자 보증금 쪽으로 미리 좀 확보를 해두는 것도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작게는 뭐 한 1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 정도 또는 그 월세를 한 달치 정도를 미리 이제 하자 보증금 예치금식으로 해서 미리 이제 그 확보를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는 아무래도 좀 주택을 좀 더 애정을 갖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화재 보험도 꼭 권유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화재 보험도 권유를 가입하는 것을 꼭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외국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YSPMC의 차현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단과 임대아파트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동대문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단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